냉해, 저온으로 말미암아 뿌리에서 수분 및 양분의 흡수 기능이 감퇴되는 반면 증상 기능은 증대되어 체내 수분 부족으로 위조되고 심하면 건조고사. 그러니까 저온 때문에 증상 기능이 증대된다. 이제 증상 기능이 좀 감퇴될 것 같은데 증상 기능은 증대된답니다. 냉해로. 흡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감퇴되고요. 냉해의 강한 벼는 유망종, 유색종, 찰벼, 수중형, 조생형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약한 벼도 뭐 내용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냉해 강한 벼를 딱 암기를 하고 나면 약한 벼 내용은 공짜예요. 유튜브 네임이 찰스조라는 조 찰스. 영어 이름 찰스, 성은 조. 유튜브 찰스조. 이렇게 해서 유망종, 유색종, 찰벼, 수중형, 조생종 이렇게 해놓으면 약한 벼는 그 반대거든요. 유망종이니까 유무 있다 없다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외우세요. 무망종이고 유색종이니까 여기는 무색종 약한 벼는 찰벼, 매벼만 보시고 수중, 수수,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됩니다. 도열병의 발생은 기상과 비료 성분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여름철 잦은 강우로 식물체가 연약해지고 도열병균의 증식과 감염이 활발해지는 조건이 되면 저항이 약한 품종이나 약재 방제가 소홀할 경우 도열병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도열병도 이 저온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다. 토양이 과습하면 토양 중에 산소의 결핍을 초래하여 직접적으로 호흡작용이 장애를 받게 된다. 과습하면은 숨 막히는 거죠. 자, 내습성이 강한 거는 영화 미나리 다들 보셨죠? 다 진짜 습한 데다 키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견, 골벼, 택사, 연, 골풀벼. 내습성이 약한 것은 양파, 멜자당. 사실 이 멜론은 가장 약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덜 약한 것인데 그래도 약한 편에 들어가서 같이 적어놨어요. 양파, 멜자당. 그리고 이제 피해를 수분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을 때요. 그 피해가 이제 가장 큰 경우부터 이렇게 적은 순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결론인즉 고온이고 침수보다는 관수. 그러니까 관수는 완전 다 잠긴 거고 침수는 일부 이렇게 침수된 거 말하는 거거든요. 관수된 거. 그리고 청수보다는 탁수, 혼탁한 거. 그리고 흐르는 물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물. 요게 걸렸을 때 더 이제 피해 정도가 심하다. 청고는 앞에 말했던 탁하고 정체되어 있고 고수온이고 이런 거일 때 이제 청고가 많이 나오는데 녹색을 유지한 채 급속하게 말라 죽는 피해예요. 그리고 적고는 이제 황갈색으로 변화해서 서서히 말라 죽는 피해인데 앞서 말한 것보다는 좀 약한 거. 청수의, 유종수의, 저온수. 표토가 많이 씻겨 내렸을 때에는 새 뿌리의 발생 후에 추비를 주도록 한다. 뿌리가 나고 나서 다시 추비를 하라는 거예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탄수화물의 함량이 적어지고 호흡작용이 왕성하여 간수해가 더 커진다. 질소 비료를 많이 줬을 때 간수해가 더 커지는 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건데 이 중간에 이 내용을 살짝 건드려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많이 줬을 때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지고 그런데 호흡은 늘어난다. 호흡은 왕성해진다. 그래서 그 간수해가 더 커진다.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제 탄수화물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수요가 커질 거면 이제 에너지는 없어지는데 호흡 적용은 많아져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많을 거고 더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탄수화물인 에너지는 줄어들고 호흡은 많아지니까 에너지 더 많이 쓰게 되니까 피해가 커진다. 동해 저온에 의하여 생존 가능 한계 이하로 기온이 낮아져 세포 내외부가 얼어서 죽는 것. 동해는 저온에 얼어서 죽는 것이고 상해는
이 세 개가 조금 까리한 게 있어서 제가 일부러 다 써놨거든요. 상에는 서리가 생겨서 농작물의 조직이 얼고 그로 인해 작물의 추위에 약한 부분이 해가 입어서 생기는 피해인데 결국에 이제 서리에 의한 거예요. 서리요. 상주에는 서리빨이 서면 뿌리가 약한 작물은 뿌리가 끊기고 식물체가 솟구쳐 올라와서 받는 피해. 구분만 하실 줄 알면 돼요. 보기로 나왔을 때 어차피 고를 거니까요. 경화법은 갑자기 추위가 오기 전에 경화의 성질을 이용하여 내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적응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경화법은 응급 방법은 아니에요. 뭔가 갑자기 뭐가 확 왔을 때 응급처치로 쓰기는 부적격해요. 미리 상당 기간 전에 미리 이렇게 적응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영양기관이 생식기관보다는 내동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뭐 동해나 뭐 이런 내동성 이런 것들 강한 거 약한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조금 다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용적인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기억해 주시라고. 영양기관이 생식기관보다는 내동성이 강하다. 잘하면 잘할수록 내동성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런 것들 성질들. 과수의 내동성 랭킹.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사과가 배로 포복해서 간다. 그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과가 크고 배가 크고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그리고 감. 살수 빙결법은 물이 얼 때 이제 자멸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응급처치로도 가능해요. 물만 계속 이렇게 뿌려주면 되거든요. 뿌리는 일반적으로 내한성이 약해 사과의 경우는 지상부는 겨울철에 마이너스 40도까지도 견디나 지하부는 영하 11도, 12도에서도 동해를 입는다. 네. 그리고 좀 땅 밑에 있으니까 뿌리가 좀 더 내한성이 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도복의 가장 약한 시기는 화공류에서는 등숙 후기이고 두류에서는 괴화 후 10일. 서울 사시는 분들은 화공역, 등촌역 아시죠? 모르시면 서울역 지하철 지도를 펴면은 한강을 기준으로 지하철 한 라인이 이제 9호선인가 그럴 건데 등촌역을 지나가는 등촌역이 보이고요. 바로 조금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화공역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공류에서는 등숙 후기이고 한강을 기준으로 화공역이 등촌역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등숙 후기이고 두류에서는 개10이다. 두류에서는 개화 후 10이니까 두류 개10. 화공류 등숙 후기 두류 개10. 이렇게 보세요. 직파재배는 이양재배에 비하여 도복 위험이 크다. 직파는 다들 아시죠? 바로 심는 거고 이양은 길렀다가 이제 심는 거죠. 네. 지상부 맨 아랫마디인 오절간이 단축되어야 도복에 강하다. 벼에 도복 경감제로 사용되는 생장 조절제인 2,4-D 살포 그리고 MCPA 등 살포는 하이절간의 단축으로 도복의 저항성을 갖는다. 아주 좋은 말들이네요. 출수 전 40에서 20일경 유수 분야기에 질소 비료 시비가 많으면 도복이 유발된다. 질소도 적당히 주면은 생육에 도움이 되고 좋은데 모든 게 과유불급이죠. 망을 씌웠을 때 결점은 봉지 씌우기도 그렇기도 하고 망을 이렇게 위에다 씌워놨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결점은 빗물이 직접 과실 표면에나 입에 닿지 않아서 응애와 진딧물이 일찍부터 많이 발생되므로 방제를 유의해야 함. 네. 출수 20일경 종피가 굳어지기 전에 발화 억제제인 MH액이나 A-나프탈린 초산을 살포하면 수발화가 억제됨.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거는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나왔을 때 조금 낯설거나 까리할 만하다 싶은 것들을 제가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내건성이 좋은 것은 조기호수.
조기장, 호밀수수, 조기호수. 밭에서의 가뭄. 한 해 대책으로는 뿌린꼴을 낮게 하여 땅속의 수분에 가깝도록 한다. 네, 가뭄에 대한 대책이니까요. 수분에 가깝게 하는 게 좋겠죠. 뿌린꼴을 좁히거나 재식 밀도를 낮춘다. 그리고 질소의 다용을 피하고 퇴비, 인산, 칼리를 증시한다. 봄철 보리밭에 담합하여 건조를 막는다. 내건성인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여 토양 수분의 보유력을 증대하고 증발을 억제하는 조치를 한다. 당연한 거죠. 그 토양 입단을 조성한다. 일단 토양이 입단을 형성을 하고 나면 통기성도 좋아지고 물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토양 입단을 조성하는 거는 옳는 거에서는 거짐 다 맞는 거예요. 네. 입단을 조성하면 좋죠. 네. 나쁠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자연분류법. 이제 무슨 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백합과는 이제 양파, 마늘, 국화와 결구, 상추, 장미과는 딸기, 십자과는 무배추, 브로콜리, 가지과는 토마토, 고추가지, 박과는 참외, 수박, 오이. 뭐 다들 외우는 방법들 다 있어서 다 외우셨죠? 이거? 못 외우셨으면 백양이라고 하잖아요. 백양마? 그러니까 무슨 마 그러면 중국말로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인경체에도 양부마 인사도 잘 안 하고 다니고 인경아 양부마 양아버지냐 그 말이고 양파 부추 마늘 백합과도 백양마 백양이냐 그리고 결국은 상추다. 고기 싸먹을 때 깻잎 싸먹어도 맛있지만 결국은 상추 싸먹어야 맛있다. 장미과는 딸기, 장한 우리 딸이죠. 장딸. 그리고 그 십자인제가 부러진 십자 무배 최무배 아시죠? 파이터인가요? 그분이. 네. 하여튼 십자인대에 부러진 무배 형제. 가지과는 토고 가지. 어디 가니? 토고 가지. 우리 토고 간다 외우는 거 중에 토고 있잖아요. 토고 가서 고생하는 오수고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외우는 거. 그리고 진짜 화가 나가지고 박아버릴까? 참으세요 할 때 참수호 어디 방언인 것 같은데 박아버릴까? 참수호 참외 수박오이. 엽채류 그러니까 잎채소인데 그거는 이제 시금치, 상추, 샐러리, 배추. 시상에 샐러리맨 배존보소. 시상셀배. 시금치, 상추, 샐러리맨 배추. 그리고 내산성이 강한 것은 이거 다 했던 건데 조금 다른 내용도 있어요. 추가된 내용이 하나씩 있어요. 원래 이제 내산성 강한 거는 앞선 강의에서는 귀토수에서 벼기장을 보니 아마 땅콩이다 그랬었는데 감자를 넣었어요. 좀 고민을 하다가 넣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어차피 뭐 감자 무덩달 감자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기토옷에서 감자가 벼기장을 보니 아마 땅콩이다. 귀리, 토란, 호밀, 수박, 감자, 벼, 기장 아마 땅콩. 그리고 내산성이 약한 것은 시양, 콩팥은 알짜다. 거기는 땅콩인데 콩팥은 알짜다. 시금치, 양파, 콩팥, 알팔파, 자운형 이렇게 됩니다. 자, 내염성이 강한 것은 원래 양목사 수유까지만 했었거든요. 근데 또 내용을 조금 추가했어요. 양목사 수유시까지. 양배추, 목화, 사탕무, 옥수수, 수수, 유채, 시금치. 그런데 배추도 되고 양배추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리고 사탕무인데 그냥 무도 돼요. 그리고 수수인데 옥수수도 됩니다. 유채, 시금치 이렇게. 양목사 수유시. 약한 것은 그대로 여기도 제가 좀 추가했어요. 딸기, 상추, 양파 이거 추가했어요. 고민을 사실 조금 많이 하고 추가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자료를 이제 실컷 내염성 뭐 내산성 해가지고 외우라고 해가지고 실컷 외웠는데 내염성 내산성 나왔는데 선생님이 말했던 작물 중에서 안 나왔어.
사실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책에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거 안 내려고 하거든요. 어지간한 거는 진짜 너무 대표적이어서 그런 거 말고는요. 그래서 그래도 외우셨는데 한 문제라도 맞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완두가 딸이 있어요. 근데 와이프는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와이프 있는 사람이 완두 와이프 있으면은 그 양귀비한테도 추파 던지면 안 되고 보리한테도 추파 던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딸이 있는데 와이프는 없습니다. 완두가 딸 상향이와 딸 이름이 상향이래요. 상향이 상추 양파 상향이와 감자 가지고 고사를 지냈더니 배만한 복숭아로 바뀌었다. 내염성이 약한 겁니다. 완두, 딸기, 상추, 양파, 감자, 고구마, 사과, 배, 복숭아. 낮잠 현상은 12시부터 2시까지 탄산가스 농도가 감소돼서 광합성 작용이 저하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토마토의 척송 재배는 주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국한되어 있으며 9월 상순경에 파종하여 11월경에 정식하고 1월부터 과실을 수확하는 재배 양식으로 추운 겨울 동안 재배해야 하므로 약간 저온 조건 비대하는 품종이 요구됨. 네. 그러니까 토마토가 또 좀 막 나오는 시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타임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매치업이 될 건데 가로넣기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써놔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가 그 1차 상감업 꽈락연피용 영상 초반부에 그 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초반에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여기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여긴 나올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문제 찍어드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꼭 보세요. 거의 진짜 꼭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것까지 끝내고 진짜 암기할 것만 딱 털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근데 진짜 거기 있는 거 거기서 3개 맞추시고 그 암기할 거에서만 암기해서 무조건 2개는 나오거든요. 암기할 것만 싹 털어도. 그럼 일단 5문제하고 나머지 다 한 번으로 밀어도 최소 꽈락은 무조건 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던져주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맞추시고. 그러면 절대 꽈락으로 그거 실패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만든 영상 이것만 몇 번 돌려보셔도 60점은 진짜 나옵니다. 믿으세요. 핵과류 C방의 종가피가 과육이 된 것, C방의 종가피가 과육이 된 것. 각과류는 C의 자엽 떡잎 부분을 식용하고 위과는 꽃받침이 발육하여 자란 열매, 무화과, 사과, 배, 비파 등. 진과랑 또 비교할 게 있는데 나오면 위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1, 2, 3중 뭐 S 무슨 생장곡도 막 많은데 딱 하나 떨어지는 거 3중 S자형 생장곡정을 보이는 과실은 3달에 과실은 생장 초기에는 세포 분열에 의한 종축 생장 먼저는 위로 크는 거예요. 위로 키가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일단 키가 먼저 훅 큰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등치가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 식물들도 그래요. 종축 생장을 하고 과실은 그 후기에는 그 횡축 생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생법은 풀이나 목초 등을 이용해 가수원 표토를 덮는 방법 경사지의 필수 유기물의 적절한 환원이 지력을 유지하게 하고 침식이 억제되어 영양분이 빠져나감을 억제 과수와 초생식물 간에 양분 및 수분 경합이 있다. 이게 조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초생법하고 부처법을 좀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초생법은 살아있는 그 풀 같은 게 이렇게 그 심어져서 일단 살아있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부처법은 지금 볏짚, 보릿집이 다 뭐 죽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톱밥.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다른 거를 뭐 심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있으면 그것 덕분에 지력도 유지되고, 뭐 좀 침식도 좀 덜 하게 되고, 영양분도 얘네들이 잡고 있고, 그런 거에서 좀 좋긴 한데, 만약에 과수를 심게 되면 얘네들하고 양분 경합을 하는 거죠. 더 빨아먹으려고 양분을. 그래서 유목기에 양분이 부족하기가 쉽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풀 같은 게 예를 들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병해충 같은 게 잠복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온기에 지온 상승이 좀 어렵죠. 왜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맨 땅하고 그 풀이 있는 거하고 햇빛을 똑같이 쪘을 때 맨 땅이 지온이 더 빨리 오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초법은 그 멀칭 재배라고도 하는데요. 볏짚, 보리집, 풀, 왕겨, 톱밥 등을 지변에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풀로 피복을 하면은 부초고, 그 집으로 피복을 하면 부거라고 합니다.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멀칭 재료로부터 양분이 공급된다. 그리고 토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덮어뒀으니까요. 토양 유기물이 증가되고 양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쪽에서 유기물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됨. 네, 그리고 잡초 발생이 억제됨. 일단 뭐를 덮어놓으면은 햇빛도 잘 좀 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잡초 발생이 억제가 돼요. 거기로 뭐 들어가려다 걸리기 때문에 이게 낮과 시 앞상이 경감된 그러겠죠. 완충작용을 좀 하겠죠. 그리고 이른 봄에 지온 상승이 늦어져 늦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죠? 지온 상승이 얘도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좀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실 착색이 지연되고 건조기에 화재 우려. 뭘 덮어놨으니까 집 같은 거 덮어놓으면 불나기 좋죠. 그리고 겨울동에 쥐피해. 쥐들이 들어가가지고 겨울 동안에 쥐피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초법으로 멀칭 이렇게 해놓으면은 근군이 뿌리 같은 것들이 그 표층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요. 덮여 있으니까 그게. 자, 과수원에서는 수간에는 그 영양분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경법을 실시하고요. 그냥 초생법에 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분 경합 일어날 일도 없고 병해충이 뭐 숨어 있을 곳도 없고 다 밀어버렸으니까요. 깔끔하게. 그래서 가수원에서 그 수간에는 나무 사이에는 그 청경법을 실시를 하고 그 열간에는 초생법하고 부촉법을 실시를 해서 토양 침식을 막는 것이 좋다. 빈칸 높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매음성이라는 거는 일조량 부족의 강한 정도인데 강한 거는 포무감, 포도, 무화과 감, 그리고 약한 거는 사과, 밤. 정지법의 종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먼저 계시명은 짧은 원줄기 상에 3-4개의 원가지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거 보시면서 보세요. 여기 옆에 일부러 그림 진짜 못 그리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관리가 편안하고 통풍 통광이 양호하나 결과수가 적어지는 결점이 있다. 그리고 술잔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술잔 모양이라고 해서 배상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과실은 복숭아, 자두, 매실, 배 등이 있습니다. 복자매배, 복자매배, 복자매배. 그리고 그 주간형 중에서 방추형이라고도 하고 세장 방추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거를 약 2.5m, 수폭을 약 2에서 2.5m로 하고 강한 원줄기에 그 주간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주지를 배치하되 주지에 측지나 결과모지가 달리게 하는 수형, 외성 사과나무를 이렇게 그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들이 막 있는데 일단 이것저것 해서 하나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보다는 문제 풀 때도 이게 안 나오더라도 보기로나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으로 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깔릴 거기 때문에 그걸 제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면요. 애매하게 알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거기 보기에서. 그래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복숭아는 계시명, 외성사과는 말했던 대로 방추형. 배는 변칙 주간형. 주간형도 기본 주간형이 있고 변칙 주간형이 있고 여기도 주간형인데 이렇게 방추형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안 써놓은 건데 이렇게 배는 변칙 주간형이나 배상형. 그리고 포도는 울타리형이나 평덕형. 포도원 가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 포도원에 가서 이렇게 평상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거북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엔 그런 거는 잘 못 봤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엔 되게 많았는데 조그마한 도시 가면은
그 평덕형이나 울타리형으로 된 매달려 있는 그 포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거기서 바로 따가지고. 적심은 주경이나 조지의 순을 질러서 그 생장을 억제하고, 포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시험 공부하실 때 그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눈이 침침하고 그러실 거예요. 책을 오래 보고 그러니까요. 특히 1차보다 2차 공부할 때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 루테인이라고 있어요. 눈에 이렇게 좋은 그 어떤 물질인데, 그거를 이제 건강보조식품처럼 요즘에 진짜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경을 써서 눈이 안 좋아서 먹는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눈이 잘 보이면은 집중력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뭐 쿠팡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뭐 1, 2만 원인가 밖에 안 해요. 엄청 싸요. 많이 또 몇 달씩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저는 추천해요. 공부하시면서 눈이 중요하니까 하나씩 챙겨 드셔보세요. 좋아요. 포도 얘기하다가 적심은 주경이나 주지의 순을 질러서 그 생장을 억제하고 측지의 발생을 많게 하여 개화, 착과, 착립, 포도 등의 알달림, 착립은 조정하는 것, 남은 부분의 생장을 왕성하게 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의 따주는 거는 남은 애들을 잘 살리겠다는 그 스탠스예요. 남은 부분의 생장을 왕성하게 한다. 개화 결실을 촉진하고 측지를 많이 발생시킨다. 적심하면요. 병든 부위를 제거하여 식물체를 보호한다. 그렇죠. 국화, 토마토, 카네이션. 적심, 국토카. 정뇌는 가운데 있는 정화를 크게 하기 위해서 곁에 있는 꽃, 측화를 봉오리 시절에 따주는 작업. 국화, 카네이션, 사과, 장미. 네. 저가는 포도, 토마토, 고추, 가지. 포도, 토마토, 고추, 가지. 저가는. 저겹은 토마토, 사과, 가지. 토사가.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냥 써놓기만 했는데 예전에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겹은 토마토, 싸가지. 토마토, 사과, 가지. 아니, 좀 이렇게 자극적인 말이 들어가야 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겹은 토마토, 싸가지. 사과, 가지. 저가는 포도가 토고 가지. 맞아. 포도가 토고 가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가는 포도가 토고 가지. 단위 결과 없는 씨 없는 과실을 유도하는 거. 수박에서는 세배체나 상호 전좌, 방사선 처리로 염색체가 그 자리를 바꾸는 걸 상호 전좌라고 해요. 이것을 이용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죠. 그리고 포도에서는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단위 결과를 유도하고, 지웨이 처리도 그니까 지베렐린 처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환상 박피를 통해 시엔율, 탄질률을 조정해서 과수의 개화와 결실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호흡 비급등형 과실하고 급등형 과실이 있는데, 비급등형 과실을 외울게요. 포도, 딸기,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밀감, 고추, 가지, 양행두, 올리브, 오이. 포도, 딸, 오렌지가 레몬이랑 파인애플을 밀고 약을 올리고 오이. 양을 올리고 오이. 양행두, 올리브, 오이. 네, 보세요. 생리적 성숙에 도달하여야 수확할 수 있는 것. 사과, 수박, 배, 바나나, 토마토. 토마토인데 토만 써놨네요. 네.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그러니까 생리적 성숙에 도달하여야 수확할 수 있는 것. 사수, 배바, 토 나온다. 토마토. 그래서 토만 써놨구나. 사수, 배바, 토 나와. 토마토. 만생종이 조생종보다 저상성이 높다. 그리고 예냉은 과실 수확 직후부터 수일과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식히는 것. 예냉은 저장, 수송 중 부패를 적게 한다. 자, 반노지 숙군초는 카네이션 국화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내용들은 다 여기 무슨 숙군초 막 많은데, 제가 딱 엑기스만 이렇게 써놨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무조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추식구구는 가을 노지에 심어서 월동시키면 다음에 개화하는 화요를 말하고요.
추식 구분하는 거는 튤립, 백합, 수선화, 아이리스 이렇게 있어요. 아이리스는 근경이고 뿌리 줄기, 그리고 튤립, 백합, 수선화는 인경, 비늘 줄기입니다. 차이 구분해서 보시고. 난은 이 두 가지로 보통 나눠서 말을 많이 하는데 지생난하고 착생난이 있는데, 지생난을 먼저 보면 출란이는 신비한 새우예요. 출란, 신비듐, 새우난초. 착생난은 여기는 이제 출란이니까 여기는 풍란, 덴드로듐. 그리고 관목화목은 그 장미, 진달래, 철쭉, 동백, 개나리, 라일락, 매화, 황매화, 무궁화. 이거는 느낌이 조금 오시죠?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들은 관목은 이런 것들 말하지 라고 대충 느낌은 오시죠? 쓸 수는 없어도 이게 이런 거지 이 정도는 알으셔야 이제 나오면 찍죠. 아닌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에서는. 관역식물은 꽃보다는 잎을 부는 식물이지만 꽃도 피웁니다. 대부분 열대성 음지식물이에요. 관엽식물이 음지식물일 거라고는 생각들을 다들 하는데 열대성 음지식물일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들 못 하시거든요. 관엽식물은 대부분 열대성 음지식물입니다. 벨로형 온실은 종래의 연동형 온실의 결점을 보완한 것으로 토마토, 오이, 피망 등의 키가 큰 호원성 과채류, 비교적 높은 온도 조건에서 생육이 잘 되는 채소, 이런 것들 재배에 적합하다. 아치형 비닐하우스는 환기는 불리하고 보온은 유리합니다. 아치형 비닐하우스, 환기 분리, 보온은 유리. 에어하우스의 특징은 하우스 안에 기둥이 없이 세워진 최첨단 공법입니다. 진짜 에어하우스는요, 일단 한번 보세요. 이거 다 거의 완벽한 에어하우스예요. 에어하우스를 보면 아마 가격은 비쌀 거예요. 가격까지 싸다면 뭐 다 에어하우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특징을. 에어하우스 특징, 역시 방금 그 최첨단 공법이요. 그리고 골격률이 낮아서 광투과율이 높다. 그리고 대단히 복합 기계와 영농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보온성이 좋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연재해 폭설과 태풍에도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시설 구조도 단순해서 설치도 간단해요. 설치도 간단한데 폭풍에도 강하고 보온성도 좋고 기계 연동도 가능하고 강투과율도 좋고 그래요. 근데 가격이 이제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첨단이니까 좀 그래도 비싸겠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골격률이 낮으면 덜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철제 같은 게 이렇게 사실 높을 일도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최첨단이 들어갔으니까 가격은 좀 비싸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해봅니다. 근데 거의 완벽한 하우스예요. 에어하우스는 여기 보면요. 그죠? 최첨단, 유기농, 친환경 들어가면 일단 비싸잖아요. 펠렛하우스, 야간에는 펌프를 이용하여 이중필름 사이에 발포 폴리스티렌 입자를 충전하여 열성실흥을 방지하고 주간에는 입자를 배출하여 광수가율을 높여준다. 식물 공장에서는 적은 농지와 적은 양의 물, 그리고 노동력도 훨씬 적게 필요하지만 식물 공장 시설은 일반 하우스 시설의 약 20배 정도의 운영 경비가 든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좋은 게 있으면 장단점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에어하우스는 딱 봤을 때는 다 장점이잖아요. 그죠? 싸기만 하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거의 진짜로. 시설의 방향이 있는데요. 동서동으로 하는 게 있고 남북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북동을 먼저 보면, 저는 이걸 할 때 하나하나 뭐 앞글자 따고 뭐 하는 것도 이제 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그냥 외웠냐면요. 그 서독하고 동독 있죠. 그 동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통일이 됐고,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는데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지붕이에요. 따로따로 지붕이 있죠. 남북 간에. 그리고 동서독은 이미 통일했기 때문에 독일 그 외지붕 이제 한 지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연동형 한국어고 3쿼터 이건 영어잖아요. 그래서 독일이고, 통일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경제 성장할 수 있죠. 촉성재배형, 우리는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데 더 잘 사실은 될 수 있잖아요. 아직은 반촉성재배형. 네.
저는 이렇게 기억하게 했어요. 네. 아연 도금 파이프는 녹이 슬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연질 필름은 종류가 이제 보통 이 3개만 나와 있는데 지금 4개까지 제가 써놨거든요. 뭐 EVA, PVC, PO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쭉 보시고요. 폴리에틸렌 필름은 이제 특징이 값이 싸다. 뭐가 이렇게 많이들 써 있어요, 내용들이. 근데 진짜 포인트로 딱 잡을 수 있는 거는 얘는 값이 싸다. 폴리오레핀 필름은 값이 비싸다. 그리고 PVC는 보험성이 가장 높다. 뭐 특징들이 막 많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 잡아놨고요. 그래서 보면 장파 투과율이라는 게 있는데, 장파 투과율은 이게 높을수록 보온력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PVC를 기준으로 볼게요. 보온력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장투과율이 제일 낮잖아요. 여기가 높을수록 보온력이 약해진다고 했으니까 제일 낮으면은 그런 보온력이 좋은 거잖아요, 보온성이. 그래서 PVC가 장파 투과율은 가장 낮고, 그리고 광투과율은 보면 광투과율이 높을수록 보온력이 좋아진대요. 그죠? 그러니까 PVC가 가장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PVC랑 그 폴리에틸렌 필름이랑 에틸렌 아세트산이랑 비교하면 그 에바가 가운데 있고 PVC랑 P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연질 필름은 기초 피복제와 추가 피복제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질 필름 종류 그 위에 저기 써 있죠. 네. 그리고 지면 피복에 주로 이용하는 피복제는 그 연질 필름과 반사 필름. 그리고 한랭사로 차광을 하게 되면 기온 및 지온 상승을 억제하여 입이 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온 상승 효과는 일단 이제 필름으로 이렇게 그 멀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투명 필름은 그대로 빛이 다 들어오니까 이 지온 상승 효과는 가장 높아요. 대신 얘는 잡초도 좀 이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자라죠, 그죠? 그리고 흑색 필름은 지온 상승 효과는 투명 효과보다 확 떨어지지만 잡초는 확실히 덜 자라고요. 녹색 필름은 이제 중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잡초도 좀 덜 자라고, 그리고 그 지온 상승 효과도 괜찮다. 그래서 녹색 필름이 가장 무난하다.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파형판, FRP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 광선 투과가 좋고, 이제 이 FRP는 평판하고 파판이 있는데, 파판인 경우에는 확산광이 많아서 골격에 의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광 분포가 균일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광 피복 자재로 그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봐주세요, 이거 하나. 난방부하라는 게 있는데요. 난방부하는 난방 중인 실내로부터 외기로 방출되는 총 열량 중에서 난방용 설비가 부담해야 될 열량을 말합니다. 즉, 온실의 손실 열량에 걸맞는 만큼의 필요한 공급 열량을 온실의 난방부하 또는 열요구량이라 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난방용 설비가 부담해야 될 그 열량이라고 그래요. 이제 외기로 방출되는 그 총 열량 중에서 이 난방용 설비가 부담해야 될 열량, 그 난방부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부분 그 경유용 온풍 그 난방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유용은 아무래도 좀 중소형 그런 그 원예 시설에서 이제 좀 쓰면은 경제적인 거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온실의 그 보온을 위해 방열을 억제시키는 방법. 실내에서 대류 전열을 억제하고 실내 내에서 또 방사 전열을 억제를 합니다. 대류 전열, 방사 전열을 억제합니다. 실내 내에서. 그리고 피복 자재의 이 전도 전열, 전도에서 손해 보는 거, 전도 전열 억제하고, 그리고 그 환기 전열 억제, 외부로부터 대류 및 방사 전열 억제. 이게 딱 보면 딱딱 떨어지죠. 외부로부터 대류 방사 전열 억제, 실내 내에서 대류 방사 전열 억제. 이게 따로따로 써놨지만 이렇게. 그리고 환기할 때 전열 억제, 피복 자재 전도 전열 억제. 딱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상한 걸 하나 더 넣어가지고 방법이 아닌 것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데 바꿔가지고
뭐 전도전열이라고 하는데 뭐 환기전열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펜앤드 덕트만 써놨어요. 뭐 앞서 미스트나 이런 것들 다 나왔었기 때문에 펜앤드 덕트는 배기팬으로 내부에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고요. 온실의 환기 방법에는 권취식과 렉 앤 피니언 방식이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봐놓으세요. 네. 온실의 환기 방법입니다. 권취식, 렉 앤 피니언. 그리고 덕트, 환기 등에서 사용되는 것은 튜브형 환풍기입니다. 튜브형 환풍기. 이렇게 여기까지 그 1차 3과목 60점 넘기기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한번 딱 들어서 다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일단 한번 들으셨으면은 이 스크립트를 계속 보면서 조금 배속, 1.5배속, 2배속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좀 이제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봤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아는 것을 확실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100점을 맞아야 되고 뭐 다른 사람보다 잘 봐야 합격하고 그런 시험 아니에요. 60점, 그러니까 40점 꽈락 면하고 평균 60점만 넘기면 합격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반복을 해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보시는 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기원을 하면서 썼거든요. 아마 이 자료 보신 분들은 모두 합격하실 겁니다. 화이팅!